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합니다. 지금의 선별 지급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예상되는 변동 상황은 뭐가 있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민주당이 오늘 이제 재난지원금 보완책을 논의를 하는데 일단 뭐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득 하위 80%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 이걸 두고는 또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경 통과가 한 23일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요. 예. 어찌 됐건 추경의 핵심이 재난지원금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는 이거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총이 진행 중이고 이번 의총에는 또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확정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네. 현재까지 좀 결정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에 소득 하위 80%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좀 같은 명칭이지만 같은 기준이지만 좀 어감상의 문제에서 네네. 중위소득 18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소득 예. 기준으로. 그때 정 가운데에 있는 게 100%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80%. 그러니까 즉 180만 원 이하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아마 그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가 이제 하위 80% 이하와 거의 뭐 흡사하다라는 게 현재 뭐 민주당과 기재부의 방침이니까 예. 아마 그런 쪽으로 유력하게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건보료 네. 기준입니다. 그렇죠. 뭐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가구당 기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뭐 329만 원 선이 될 것 같고요. 4인 가구가 약 한 880만 원 선. 이게 가장 뭐 많은 현재 대한민국에 뭐 지급될 이제 그럴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에 따른 좀 뭐 역차별 문제도 조금 이따 또 논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들의 또 반발이 그렇죠. 커지고 있거든요. 예. 1인 가구, 네. 2인 가구들에 있어서요. 네. 이런 문제들도 있고 지급 방식에는 이제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는 이제 대표 수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가구당에서 어떻게 1인당 25만 원 결정이 되면 지급은 가구 내에 개인별로 아마 지급하게 될 것이 유력하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나왔던 어느 정도의 큰 틀의 윤곽이고요. 이제 조금 이따 의총이 끝나면 여기에 수정 보완되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경계에 있는 경우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가장 큰 논란이기도 합니다. 소득 하위 80%로 잘랐을 때는 80%와 81%, 나아가서는 80%와 80.01%를 네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그 0.1% 차이로 바뀌었는데 4인 가구라고 하면 거의 뭐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소득 역전. 이건 뭐 기준 소득 아까 말한 것처럼 중위소득 180%도 마찬가지입니다. 180% 이하면 되지만 181%에 드는 사람은 또 역차별을 받게 되는 네. 그 재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당국에서는 뭐 이런저런 보완책도 두고 이의 신청도 받고 하겠지만 그건 계속해서 끝이 없죠. 81%가 포함이 된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82%는 또 또 역차별을 불만이죠. 받게 예.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을 지급하는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 그 경계선의 소득의 문제들은 뭐 영원한 뭐 딜레마입니다. 풀 방법은 없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선별 지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이런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도 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 소득 80%, 하위 80%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건보료가 과연 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예. 이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할 때 이제 보편을 많이 주장하는 쪽은 이제 행정 비용을 많이 듭니다. 그 선별해 내는 과정 예. 80과 80.1%그 비용이 막대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제 당국 뭐 당정은 건보료를 일단 우리가 잊지 않느냐. 네. 우리나라의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직장 가입자는 뭐 직장 건보료, 지역 가입자는 직장 건보료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소득 기준을 자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샐러리맨들, 직장 가입자는 소득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월급은 적지만 자산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비싼 집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따박따박 주식이 많아서 배당금이 들어온다든가 예금이 많다라든가 또 지역가입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2년 전께 반영이 되니까 지금 건보료는 2019년 기준에 소득에 따라서 이제 지역가입자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포함되어 있기는 네네. 하지만 그 기준 연도가 코로나19 이전입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졌던 건 2020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또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는 이게 틀리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이번에 나왔는데 우선 먼저 직장가입자 기준에서는 자산가 특히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마 나옵니다. 좀 이따 확정안이 나올 텐데 네. 몇 가지 좀 안이 집을 좀 보유하고 있을 때 공시 가격 15억 정도? 그럼 이제 시가로 한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셀러리맨 중에서도 그 기준에 들더라도 이번에 뭐 배제를 한다라든가 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즉 배당이라든가 뭐 이자라든가 받아서 2천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이번에 배제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이달 6월 건보료까지도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당국 방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역가입자 분들은 이렇게 해봐서 알 텐데 이게 이제 시차가 나니까 그 전에 자기가 뭐 해촉됐다라든가 이 일을 안 하게 됐다라든가 이제 그럴 증명을 계속 보내면 건보료가 이제 조정이 됩니다. 뭐 지역가입자들은 네네. 그래서 6월분까지 확인하고 여기에서 소득으로 거기서 기준으로 자르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막 굉장한 행정 비용이 들어가죠. 이거를 그렇죠. 또 그 조사하는데 예. 또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요. 노력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네. 해서 대상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방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초반에 또 짚어주셨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소득하위 80%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뭐 180%라고 자를 경우에도 이게 가구별의 기준이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표도 보셨죠. 근데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네. 물론 이제 어르신 중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1인 가구가 있지만 또 1인 가구들 최근에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2030에.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300만 원대인데 이게 역차별이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들, 뭐 2인 가구 맞벌이 부부들 경우에는 뭐 저 기준에서는 굉장히 넘어갈 경우에는 역차별이 아니냐.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4인 가구 외벌이 기준에 맞는 것이다라고 해서 네네. 지금 이제 거기에 형평성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또 이렇게 되니까 당국에서는 1인 가구라든가 맞벌이들은 또 예외 조항으로 빼주겠다라는 게 흘렸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4인 가구 이상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식이 벌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벌이인데 예. 자식이 돈 벌어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왜 또 안 봐주냐? 복잡하네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이게 계속해서 예. 지금 그런 어떤 형평성 논란이 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1인 가구나 맞벌이의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불만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예외 조항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맞벌이들은 네네. 좀 더 융통성을 둘 텐데 네.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경우에서 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정부가 이제 신용카드를 캐시백으로 해서 소비를 좀 장려하고 또 뭐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 쇼핑몰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또 네. 이 부분도 정작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이 점도 바뀔 것 같습니다. 뭐 확정은 못하겠지만요. 예.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방금 말한 그 지점에 네. 있는 것이요.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신용카드 캐시백이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에 3% 이상 더 써야 되고 더 쓴 부분에 10%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 예. 이 자체도 좀 어려운데 네.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고가 승용차라든가 이런 거는 안 쳐주고요. 원래 아는 백화점, 대형마트, 또 온라인은 또 안 쳐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거 타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국민들의 소비는 마트라든가 온라인 쪽, 물론 소상공인들을 이제 위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기회적 정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초 목표로 했던 이제 내수 진작이라는 부분들 전반적인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또 캐시백이 어렵잖아요. 예. 어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온라인 쇼핑몰, 이제 마트 쪽은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오늘 의총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 신용카드 캐시백 문제는 이제 카드사들이 이거 시스템을 또 이거 구축을 또
또 알고리즘을 짜야 되잖아요. 또 돈이군요. 예, 이거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넘치는 10%에 대해서 추가로 또 10% 지급하고 좀 여러모로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이거 예. 번외 네. 비용이요.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고금리를 20%로 낮춘다는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일단은 뭐 불과 2015년,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 법정 최고금리가 30%대였던 네. 시절이 있었는데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 안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24%에서 이제 바로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권 대부업체 포함입니다. 네. 그 이상의 금리를 매길 수는 없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뭐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지만 그 이전에 이 20% 이상대를 받고 있는 분들 약 한 50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58만 명 정도, 50만 명 이상 분들도 소급 적용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을요. 다만 대부업체는 여기에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네. 계속해서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만기 이후에 갈아탈 때부터 20%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당국에서는 이번 이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 58만 명, 60만 명 가까운 고객이 2,400억 이상의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다음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앞서 이제 대부업체도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끝났다든가 신규로 들어왔을 때 우리 신용 등급 기준으로 한 뭐 9등급 10등급 분들은 이제 오히려 더 이 돈을 아예 대부업체까지도 못 빌리게 되는 또 역설, 뭐 양날의 검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존재하는 그런 예.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결국은 이게 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요, 예. 카드 캐피탈에서 받고 있는 분들 정도는 한 그분들도 신용 등급 한 7등급 뭐 이 정도는 됩니다만 네. 지금 이제 대부업체까지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도 이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떨어질 경우에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서는. 예. 그럼 이제 이분들이 발을 당장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요. 당국에서도 이 점은 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정책 상품 있지 않습니까? 예. 정책 모기지론 이런 것들을 좀 아마 활용을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좀 구제를 하려는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관련한 소식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상황인데 좀 네. 분석해 주시죠. 석 달, 그러니까 2분기 석 달 동안에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상당한 거죠. 거의 11분기 이후에 최대치를 나왔고요. 시장 네. 예상치가 11조였는데 12조 5천억이면은 일단 실적도 뛰어넘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아마 3분기까지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는데 문제는 네. 주가입니다. 이런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삼성전자 주가가 잘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런 좋을 것들이 이미 현재 8만 원, 9만 원대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아마 투자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이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부문의 성적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잠정 실적이어서 부분별로는 네네. 오늘은 확정이 안 나오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네. 12조대가 나왔다는 건 반도체가 거의 한 7조, 8조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스마트폰이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이슈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